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화학 6편이에요.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개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개념 위주보다는 문제풀이 스킬 위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 파트는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사용될 수 있는 스킬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큰 맥락만 여기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세세한 스킬들은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이 강의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에 올라오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스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질을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하고, 화학식 앞에 써져 있는 이 숫자들을 계수, 그리고 화학식 뒤에 있는 요 괄호는 물질의 상태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보면 기체끼리의 반응이 아닌 기체와 고체 사이의 반응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꼭 기체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물질 앞에 쓰여 있는 계수의 의미입니다. 화학 반응식에 나와 있는 계수는요, 반응하는 물질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세 물질의 계수비가 A 대 B 대 C로 나왔다는 건 A가 A개만큼 반응하려면 B는 B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C가 C개만큼 만들어진다. 이게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응식의 계수비는 반응하는 물질의 개수비와 같은데요. 개수를 세기 위해서 만든 단위가 몰이잖아요. 그래서 개수비는 바로 몰수비와도 동일합니다. 물질의 상태가 기체라면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기체 같은 경우에는 몰수와 부피가 비례하므로 개수비가 부피비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단 중요한 거, 이때 물질의 상태는 기체여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앞에 개념 인가상에서도 다뤘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몰수비가 절대로 질량비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던 질량은 몰수와 화학식량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그대로 화학 반응식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살짝 변형해서 화학 반응식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나와 있는 값을 실제 값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B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떤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반응에서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비는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 비와 화학식량의 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1번에서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몰수비 자리에다가 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 질량비는 계수비와 분자량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제에다가 바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어요. 계수가 모두 주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충분한 양의 A와 B 2Wg을 반응시켰더니 C가 10Wg이 생성되었고, 이때 A와 C의 화학식량의 비가 4대 5였다고 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C의 계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요. 물론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평가원 모의고사를 푸는 과정에 이 방법은 무조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쉽게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딱 요것만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 보통 이 식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요. 질량, 몰수, 화학식량을 이렇게 세로로 써줍니다.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보통 선생님이 쓸 때에는 아래 두 개의 곱이 위랑 똑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른쪽에다가 질량비, 몰수비, 화학식량비를 정리를 할 건데요. A, B, C 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비부터 써볼 건데요. 문제를 통해 우리가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었다면 쓰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비워놓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충분한 양의 A와 B, Wg을 반응시켰더니 C가 10Wg이 생성되었다. 질량 보존 법칙 이용해보면 반응한 A의 질량을 찾을 수 있죠. A랑 B가 반응해서 10W. 근데 B가 2W. 그럼 반응한 A는 몇 W? 8W가 되겠습니다. 즉, 반응 질량비는 8대 2대 10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4대 1대 5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8대 2대 10이라고 써도 되는데요. 보통 선생님은 약분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걸 선호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요. 어차피 아래 두 수의 곱이
위에 질량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작으면 오히려 여기서 분수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큰 꼴이 나왔을 때에는 그냥 보통 그대로 놓고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질량비 썼으니까요. 몰수비도 써보도록 할게요. 몰수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같다 그랬죠. 2대 1대 C를 써주면 되는데요. 보통 선생님은 썼다 지우는 게 귀찮아서 미지수가 들어있는 항은 이렇게 비워놓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다가 화학식량의 B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A랑 C의 B가 4대 5니까요. 여기 자리에다가 4대 5 이렇게 대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의 항을 보면 아래 두 수의 곱이 딱 주어진 질량과 동일하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두 개의 곱이 2랑 같아야 되고 여기에서 두 개의 곱이 10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값은 몇일 것이다? 2일 것이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은 몇이다? 2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C였기 때문에 C의 값은 2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4대 1대 5를 써놨으면은 여기는 두 수의 곱과 위의 값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값이 8이므로 4대 1대 5를 2배해서 8대 1의 10으로 정리하고 빈칸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정리할 스킬은 화학 반응식 세 줄 쓰기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너무 많이 쓰셔서 아마 기억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를 해석할 때 반응 전에 남아있는 물질의 양, 반응하는 물질의 양, 반응 후 남아있는 물질의 양을 세 줄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첫 줄은 반응 전 물질, 두 번째 줄은 반응하는 물질, 세 번째 줄에는 반응 후에 남는 물질을 적는다. 하지만 적는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응하는 물질의 양과 반응 후 물질의 양을 안다면 반응 전의 물질의 양 또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한계 반응물 찾는 법인데요.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세 줄 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에서 한계 반응물을 찾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예제로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 A와 B의 질량,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이 나와 있을 때 한계 반응물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에서 실험 1에서 실험 2에서의 한계 반응물이 누구다 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화학 반응식에서의 한계 반응물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 정의가 될 거예요. 첫 번째, 1과 2 모두 한계 반응물이 A다. 두 번째, 1과 2 모두 한계 반응물이 B다. 세 번째, 1에서 2로 넘어갈 때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바뀐다. 보통은 세 번째 경우의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1에서 2로 넘어갈 때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바뀐다. 그러면 A에서 B로 바뀌는지 B에서 A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찾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뭘 보면 되냐? 늘어난 비율을 보면 돼요. A를 보면 3배가 늘었고 B를 보면 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쪽이 A거든요. 그러면 A가 부족했다가 이젠 A가 남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A의 양이 늘어나면서 한계 반응물이 바뀌려면 부족했다가 많아지는 경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를 보면요. A의 질량도 증가하고 B의 질량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이 증가하는 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증가하는 건 차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배율로 보는 겁니다. 왼쪽이 3배 증가해. 오른쪽은 증가하지 않았어. 그러면 A가 많아지는 상황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가 3배 늘었는데 B가 4배 늘었어. 그럼 상대적으로 B가 더 많이 늘었죠. 그러면 B가 부족했다가 많아진 상황으로 문제를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방금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했고 세 번째의 확률이 가장 높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내야겠죠. 근데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은 A가 한계 반응물인 경우입니다. 즉 1에서도 A가 모두 반응했고 2에서도 A가 모두 반응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B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A를 기준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험 2는 실험 1에 비해서 A의 양이 3배 늘었죠.
그럼 반응하는 B의 양도 몇 배 늘까요? 3배 늘어납니다. 즉 원래 있는 B의 양은 동일한데 반응하는 B의 양이 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B의 양은 줄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질량 볼까요? 이게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인데요. 만약 A가 한 개 반응물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질량은 B의 질량이 될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반응하는 B의 질량이 늘어나면서 남는 A의 질량은 감소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를 보면 어때? 질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A가 한 개 반응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경우의 수도 비슷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번엔 1과 2에서 한 개 반응물이 모두 B인 경우입니다. 즉, B가 모두 반응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실험 1과 실험 2에서 반응하는 B의 양이 어때요? 동일하죠.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어차피 1에서 반응하는 A의 양과 2에서 반응하는 A의 양이 동일해. 근데 실험 2는 실험 1에 비해서 애초에 A가 2g이 많네? 그 말은 반응하고 남는 A의 질량도 몇 g이 많을 것이다. 2g이 많을 것이다. 왜? 어차피 A가 남고 있고 똑같은 양이 반응하는데 E는 1에 비해서 A가 2g 많으니까. 근데 여기를 보면 어때요? 또 아니죠.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 경우의 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 한 개 반응물이 바뀌는 경우라면은 아까 말했죠? A 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족했다가 많아지는 상황으로 한 개 반응물이 바뀌어야 된다. 즉 1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 2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 반응물을 찾아줄 수 있는데요. 경우에서 따지는 방법과 찾는 방법 모두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스킬은 실린더에 물질을 첨가할 때 반응을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용기 속에는 A가 들어있었고 용기 속에 B를 첨가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가 B를 첨가하면서 반응이 진행시키면 실린더, 용기의 부피가 변하겠죠. 이걸 총 3단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B를 첨가하는 단계, 두 번째는 A와 B가 반응하는 단계, 세 번째는 C가 생성되는 단계입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냐? 이 반응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과정에서 생기는 부피 변화의 크기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B를 첨가하게 되면 B가 첨가되면서 용기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피스톤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전체 용기의 부피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A와 B가 반응을 해요. 반응물은 반응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반응한 만큼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할 겁니다. 반응이 진행되면 결과로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C가 생성되는 만큼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피의 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충분한 양의 A가 있었고 내가 첨가한 부피를 B리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B를 첨가하면서 늘어난 부피는 B리터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첨가한 B리터가 이젠 A와 반응하면서 부피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반응하는 A와 B의 개수비가 A 대 B죠. 그럼 B가 B만큼 들어왔다? A는 A리터가 반응할 거고요. B는 B리터가 반응을 할 겁니다. 즉 A는 A리터 감소하고 B는 B리터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C는 얼만큼 만들어져요? C리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세 단계의 부피 변화가 한 번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봐봐요. B 증가했고 다시 B 감소했죠. A 감소했고 C 증가했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용기의 부피는 A만큼 감소하고 C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넣은 B는 용기의 부피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 내가 넣은 만큼 반응하면서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첨가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키는 경우 용기의 부피 변화는 원래 있던 A와 생성되는 C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때 용기의 부피가 늘어나냐, 가만히 있냐, 줄어드냐, 이거는 A와 C의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A의 개수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말은 생성되는 양보다 반응하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즉, 감소하는 쪽이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될수록 부피가 감소합니다. 만약에 C의 개수가 A의 개수보다 더 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응하는 양보다 생성되는 양이 더 많죠? 부피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A하고 C의 개수가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하는 만큼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에 물질을 첨가할 때에는 총 3단계의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에는 내가 넣는 물질이 부피 변화를 가져오진 않는구나, 사라지는 A와 생성되는 C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나타나겠구나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의 첫 출발에 많이 쓰이고요. 이거는 문제 푸는 과정에 많이 쓰이고, 이거는 문제를 마무리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 3가지 스텝 모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스킬을 알려주는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문제에 사용하는 스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풀이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스킬 강의가 괜찮으신 분들은 꼭 이어지는 문제풀이 강의까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